내 손주들이 저렇게 살고 있다고? 7년 전 아들의 장례식 날. 금고 속 현금 1억과 비상계좌 USB를 훔쳐 남자와 도망쳤다는 며느리 서유. 그 여자가 지금은 빗발에 젖은 옷을 입고 세제에 짓무른 손으로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듯한 얼굴의 유성은 기침을 참으며 어묵 국물을 나눠 먹고 있었고 작은 딸 유라는 병원 봉투를 꼭 쥔 채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 순간 정만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믿어온 진실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7년 전 모두가 입을 모아 비난했던 그 여인, 어쩌면 진짜 도둑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이제 감춰졌던 진실의 문이 열리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도 큰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토요일 낮 부산 부평강 통시장은 생선 경매의 우렁찬 호가 소리와 기름에 튀겨지는 전 부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사물놀이 홍보차가 꽹과리를 치며 지나가자 스피커에서 터져나오는 광고 멘트가 시장 전체를 흔들었죠. 갈치구이 연기와 순대국밥 냄새가 뒤엉켜 코를 찌르는 가운데 만수는 익숙한 걸음으로 좁은 통로를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만수 사장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시장 상인의 총무 김말순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73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그녀는 만수를 볼 때마다 측은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만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례했습니다. 68의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지만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분식집 노포를 지나던 만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세 사람이 어묵 국물과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고 있었죠. 39의 여자와 12살,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둘. 만수의 시선이 여자의 손등에 머물렀습니다. 세제로 인한 화상 자국과 물에 불어 갈라진 미세한 균열들. 그 상처들은 오랜 시간 물과 세제에 노출된 흔적이었죠. 돈 들고 달아난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배불러. 작은 여자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가슴을 누르며 기침을 했죠. 서율이 비닐봉지에서 처방전을 꺼내 확인한 뒤 디곡신과 프로세미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심장판막 질환 치료제였죠. 유라야, 약 먼저 먹고. 유성아, 너도 벤토린 챙겼지? 12살 남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천식 흡입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갔다가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멈춰섰죠. 저 집 사정이 참 딱하다더라. 남편이 사업 망하고 도망간 뒤로 혼자서. 쉿, 애들이 들어요. 교회 구역반 아주머니 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만수의 턱 근육이 경직됐죠. 체면과 분노로 덮어왔던 7년의 기억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국수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자 두 아이는 서로 마지막 젓가락을 양보했습니다. 오빠가 먹어. 키 커야지. 아니야, 유라 내가 먹어. 약 먹었으니까 뭐라도 더 먹어야 해. 서율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만수의 표정이 흔들렸죠. 분명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며느리였는데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걸까요? 만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이 맞는지 윤리적 갈등이 일었죠. 남의 불행을 기록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서율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카드를 내밀었지만 단말기는 거절 신호를 냈죠.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500원, 100원짜리를 하나씩 세며 모자란 금액을 채우려 애썼죠. 만수는 조용히 계산대로 다가갔습니다. 서율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1,000원권 몇 장을 카운터 위에 슬쩍 올려놓았죠.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점원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어머, 누가 돈을 놓고 갔네요. 손님, 이거 쓰세요. 만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7년 전의 분노와 오늘의 연민이 뒤엉켜 소용돌이쳤죠. 시장 출구로 향하는 그의 등이 조금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시장을 나와 곧바로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해운대 고층 빌딩의 16번째 층, 그의 개인 공간이었죠. 묵직한 참나무 문을 닫자 바깥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벽면을 가득 메운 서가 사이로 걸어가던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금고 앞에 섰습니다. 다이얼을 천천히 돌리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18년 4월 21일, 아들 태민이 세상을 떠난 날짜였죠. 그날 이후 만수는 이 금고를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잠겨있던 무거운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안에는 검은색 가죽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뚜껑을 여는 순간 태민이 차고 다니던 손목시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색 테두리에 검은 가죽줄, 시침과 분침은 8시 43분을 가리킨 채 멈춰 있었어요. 사고가 난 정확한 시각이었죠. 시계 옆에는 작은 USB와 낡은 수첩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수첩을 먼저 집어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태민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회사 일정, 거래처 연락처, 그리고 중간중간 아이들 학원 시간표까지. 성실했던 아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자 만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른 메모들과 달리 진한 파란색 잉크로 또박또박 적힌 문장이 있었죠. 아버지가 날 믿어주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만수의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믿음. 그것은 부자 사이에 가장 결핍됐던 것이었죠. 늘 의심하고 검증하고 확인했던 자신의 경영 방식을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했던 만수였습니다. 태민이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때마다 먼저 의구심을 품었고 실패를 전제로 대화를 시작했었죠.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암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6자리 숫자를 요구하는 화면이었어요. 만수는 태민의 생일을 입력했지만 거부됐습니다. 결혼기념일도 마찬가지였죠. 뭘 넣었을까? 그는 의자에 기대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비서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태민이 비밀번호를 만들 때 늘 가족과 관련된 숫자를 조합한다고 했었죠. 생일, 기념일, 그리고 가족 구성원 수까지. 만수는 다시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USB를 빼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시장에서 본 서율과 아이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국수 한 가닥을 서로 양보하던 유성과 유라. 그리고 상처투성이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던 서율의 지친 미소. 거실로 나온 만수는 TV 앞에 섰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뉴스 아카이브를 검색했죠. 2018년 4월 21일. 당시 속보 화면이 떴습니다. 영도대교 인근 교통사고, 대기업 후계자 사망, 음주운전 의혹. 앵커의 목소리가 건조하게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낸 만수는 주소록을 뒤적였습니다. 한광필 30년 지기 친구이자 전직 형사였죠. 은퇴 후 사설 조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필아, 나야. 부탁이 있는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예실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7년 전 일인데. 전화를 끊고 만수는 벽에 걸린 초상화를 올려다봤습니다. 선대 회장이었던 아버지의 엄격한 표정이 내려다보고 있었죠. 체면과 권위를 무엇보다 중시했던 아버지. 그 가르침이 만수의 판단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펼쳤습니다. 미완성 계약서 메모가 있었어요. 상대 회사의 이니셜과 날짜, 그리고 금액. 하지만 이 내용은 당시 이사회에 보고된 적이 없었죠. 왜 태민이 이걸 비밀로 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보고 누락. 만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태민이 무언가를 숨기려 했던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지키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태민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퇴근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겠죠. 유성과 유라를 안고 웃으며 만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시장에서 본 서율의 상처난 손이 계속 떠올랐어요. 돈을 들고 달아난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억척스럽게 아이들을 키운 엄마의 손이었죠. 믿어야 했는데 그의 독백이 텅 빈 집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만수는 서재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18년 4월 24일 태민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였죠. 검은 양복을 입은 친척들이 집무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금고 문이 열렸을 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기명 수표 1억 원과 회계 원장이 담긴 USB가 사라진 상태였죠. 만수는 믿을 수 없어 몇 번이나 금고 안을 뒤졌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그때 정현욱이 급하게 들어왔었죠. 당시 36이었던 그는 얼굴이 상기된 채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가 아이들 데리고 검은 승용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남자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현욱의 아내도 뒤따라 들어와 증언을 보탰습니다. 서율이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급하게 차에 올랐다고 했었죠. 만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금고가 비고 며느리가 사라진 상황. 누가 봐도 명백한 도주였어요. 큰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던 게 기억났습니다. 체면이 중요하지. 경찰에 신고하면 언론에 나갈 게 뻔해. 그냥 조용히 덮자. 맞아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집안 망신만 시킬 순 없어요. 친척들이 한 목소리로 동조했었죠. 만수도 그들의 의견에 따랐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율이 집으로 찾아왔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초췌한 얼굴로 현관에 서 있었죠. 하지만 만수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돈 가지고 도망갔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왔어. 유리문 너머로 만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달됐었죠. 서율이 무릎을 꿇고 울며 설명하려 했지만 만수는 등을 돌렸습니다. 보안 직원을 불러 그녀를 내쫓았어요. 그때 서율의 절망적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노트북을 열고 2018년 가족 단톡방 대화를 찾았습니다. 백업 파일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현욱 아내가 먼저 포문을 열었었습니다. 서율이 평소에도 돈을 밝혔다고 명품을 좋아했다고 험담했었죠. 사실 확인도 없이 추측만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갔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서율을 배척하는 정서가 빠르게 확산됐죠.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자신은 서율의 계좌를 확인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경찰 신고도 정식 조사도 하지 않았죠. 체면과 추문을 걱정하느라 진실을 외면했던 겁니다. 회사 조직도를 펼쳐봤습니다. 태민이 죽은 후 현욱이 전략본부장 자리에 올랐죠. 불과 석 달 만이었습니다. 외부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도 현욱이 전담하게 됐어요. 태민이 맡았던 모든 업무가 자연스럽게 현욱에게 넘어갔죠. 너무 빨랐어.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던 자신은 회사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현욱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에 모든 걸 맡겼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광필이었어요. 만수야, 내가 말한 그 며느리. 지금 새벽 5시부터 빌딩 청소하고 낮에는 분식집 설거지,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한다더라. 뭐라고? 세 군데서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있어. 돈 들고 튄 사람치고는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데. 만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7년 동안 서율이 어떻게 살았는지 왜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왜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았지? 자문자답이었습니다. 답은 명확했죠.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진실을 덮었던 거예요. 창밖에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태민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원망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았죠. 미안하다, 태민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음 대신 의심을 선택했던 7년 전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율과 손주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했죠. 다음 날 아침 6시 만수는 한광필을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해운대 한 카페였죠. 한광필은 이미 와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만수야, 내가 사흘 동안 조사한 내용이야. 놀라지 마.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서율의 일주일 스케줄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죠. 매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강서구 오피스 빌딩 청소, 낮 12시부터 6시까지 부평동 분식집 설거지,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야간 근무, 하루에 16시간을 일하고 있어. 한광필이 사진을 한 장 꺼냈습니다. 서율의 손을 클로즈업한 것이었죠. 세제와 표백제에 장기간 노출된 피부는 붉게 변색되어 있었고 곳곳에 갈라진 상처가 보였습니다. 손가락 관절은 부어올라 있었어요. 피부과 전문의한테 물어봤더니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된 흔적이래. 만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광필이 다음 파일을 열었죠. 아이들의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7년 동안의 진료 내역이 월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유성이는 천식으로 매달 정기 검진을 받고 있고 유라는 심장 판막 질환으로 3개월마다 심장 초음파를 찍어야 해. 비보험 항목이 많아서 한 달에 평균 80만 원이 나가더라.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서율의 수입과 지출을 나타낸 것이었죠. 월세 60만 원, 공과금 15만 원, 병원비 80만 원, 식비 40만 원. 매달 적자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소액 대출로 메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한광필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의 모든 입출금 기록이었죠. 100만 원 이상 입금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무기명 수표 1억을 현금화했다면 흔적이 남았을 텐데 전혀 없어. 만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숫자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죠. 서율은 돈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쪽도 알아봤어.
한광필이 사진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교회 공동급식소에서 봉사하는 서율의 모습이었죠.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배식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구역반 회계 담당자 말로는 서율이가 상조회비를 1년치나 밀렸는데도 아이들 헌금은 꼬박꼬박 낸대. 자기 밥을 굶어도 애들은 먹인다고. 만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죠.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네. 그날 밤 10시 만수는 서율이 일하는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율이 보였죠. 납품 박스를 옮기다가 허리를 잡고 잠시 멈췄습니다. 통증이 심한 듯 얼굴을 찡그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일어나 박스를 들었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서율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계산을 했어요. 손님이 나간 후 그녀는 카운터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지쳐 보였죠. 만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1억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호화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을까요?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율은 무죄였어요. 누군가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거였죠. 그리고 만수는 그 거짓말을 너무 쉽게 믿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나, 서율아. 만수의 독백이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정에만 머물 수는 없었어요. 진짜 범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서율과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광필이었어요. 만수야, 하나 더 발견한 게 있어. 7년 전 사고 당일 현욱이가 회사 근처 약국에서 뭘 샀던데. CCTV는 지워졌지만 구매 기록은 남아있더라. 만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수는 회장실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광필의 조사 결과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서율은 무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의심이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는 두려웠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한광필이 들어왔습니다. 만수야, 이 일을 계속 파헤칠 거야? 한광필의 질문이 직설적이었죠. 만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계속하면 현욱이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그 애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건 분명한데 내 아들이잖아. 그래서 더 확실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의심만으로 끝낼 순 없잖아.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죠. 회사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가족 간 분란이 언론에 노출되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자. 정식 수사는 나중 문제고 일단 사전 검증부터 해보자고. 한광필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만수는 법무팀장을 불렀어요. 오후 3시 비공식 면담이 시작됐죠. 회장님, 7년이나 지난 사건입니다. 증거 보전도 어렵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어요.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표정은 단호했죠. 그래도 확인은 해야겠네. 2018년 회계 장부를 열람하고 싶은데 그건 감사팀 권한입니다. 제가 요청해 보겠습니다. 1시간 후 감사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난감해 보였어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과거 장부 열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현욱 부사장님께서도 권한 받기라고 하시는데요. 만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현욱이 이미 손을 써놓은 것 같았죠. 회사 조직이 언제부터 이렇게 현욱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혼자가 된 만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USB를 꺼냈습니다.
태민과 서율의 결혼식 영상이 담긴 것이었죠. 노트북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젊은 태민과 서율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행복으로 가득했죠. 태민이 서율의 손을 꼭 잡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평생 당신을 믿고 사랑하겠습니다. 태민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만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태민은 늘 꼼꼼하고 정직한 아이였죠.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선택한 여자가 도둑일 리 없었어요. 다시 금고를 열고 태민의 USB를 꺼냈습니다. 암호 입력창이 떴죠. 이번엔 다른 조합을 시도해 봤습니다. 가족 생일을 섞어서 결혼기념일과 조합해서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대체 뭘 넣은 거야, 태민아? USB를 내려놓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비밀이 담긴 이 작은 기계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욱이었어요. 아버지, 요즘 회사 안 나오시는데 괜찮으세요? 걱정 마라. 잠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래. 혹시 7년 전 일 때문이신가요? 이미 지난 일인데 왜 다시 꺼내시는지 모르겠네요. 현욱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만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죠. 내 형이 억울하게 죽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거잖아요.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현욱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끊는다. 전화를 끊고 나자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죠. 현욱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였어요. 나라도 지금부터는 믿어주자. 만수는 태민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조사를 계속하기로 마음을 굳혔죠.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직면할 준비가 됐습니다. 새벽 4시 만수는 해운대 외곽의 한 건물로 향했습니다. 사설 자료실을 운영하는 곳이었죠. 완벽한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방 하나를 임대하고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7년 전 사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스캔하고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기사,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회사 문서들.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해 나갔죠. 벽면에는 시간대별로 사건을 재구성한 도표를 붙였습니다. 오전 9시 한광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성이 학교에서 출석 확인서를 받았어. 7년 동안 결석이 30일. 대부분 천식 발작 때문이었대. 병원 기록도 확보했나? 응. 유라는 심장 수술을 2번 받았더라. 한 번에 1,000만 원씩 들었는데 서유리가 대출받아서 냈대. 만수는 메모를 하며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죠. 점심시간 만수는 부평강 통시장으로 갔습니다. 김말순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상인의 사무실에서 그녀는 차를 대접하며 말을 꺼냈어요. 서유리 말입니다. 채무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10통씩 와도 아이들 병원비는 꼭 먼저 냈어요. 자기는 김밥 한 줄로 끼니 때우면서도요. 김말수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들이 들어있었죠. 이게 서유리가 떨어뜨리고 간 건데 혹시 필요하실까봐 모아뒀습니다. 영수증을 살펴보니 대부분 약국과 병원 것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2018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이어져 있었어요. 금액은 적게는 10,000원부터 많게는 50만 원까지 다양했죠. 오후 3시 만수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보안팀을 찾아갔죠. 젊은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백진서입니다. 35살의 백진서는
보안팀에서 CCTV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7년 전 출입 기록이 남아있나? 규정상 5년만 보관하는데요. 하지만 사고 관련 예외 보관 파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백진서가 컴퓨터를 뒤적이더니 폴더 하나를 찾아냈어요. 2018년 4월 자료가 일부 남아있네요. 특히 21일 자료는 완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만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백진서가 화면을 보여주다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회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관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태민 전무님을 정말 존경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사고가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안 드시던 분이 음주운전이라니요. 혹시 몰라서 제가 따로 백업해뒀던 겁니다. 그런데 회장님, 하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 헬스룸에 미니캠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걸 아세요? 헬스룸에 카메라가? 네. 기기 파손이나 안전사고 예방용으로 설치했었죠. 화질은 낮지만 녹화는 됐을 겁니다. 만수는 즉시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2018년 4월 21일 오후 통화 기록을 요청했죠. 30분 후 비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오후 4시 40분에 외부에서 전화가 왔네요. 회장님께서 영도 복례산에서 쓰러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받았지? 당시 비서실장이 받고 태민 전무님께 바로 전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수는 시간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태민이 회사를 나간 시각이 오후 4시 50분, 사고가 난 시각이 6시 43분, 2시간의 공백이 있었죠. 저녁 7시 만수는 한광필과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수집한 모든 정보를 공유했죠. 이제 전략을 세워야 해. 기록, 돈, 동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파헤치자. 한광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은 내가 계속 수집할게. 병원, 학교, 교회 쪽 자료를 더 확보하겠어. 돈의 흐름은 내가 추적하지. 그 1억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찾아내겠네. 동선은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재구성하자. 특히 사고 당일 현욱이의 동선이 중요해. 두 사람은 굳게 악수했습니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이었죠. 만수는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태민아, 이제 시작이다. 그의 목소리가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죠. 저녁 8시, 만수는 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서율이 사는 곳이었죠. 건물은 오래되어 외벽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계단 조명은 깜빡거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자 좁은 복도 끝에 녹슨 철문이 보였어요. 문틈 사이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조심스럽게 노크했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율이 문을 열다가 만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반사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지만 만수가 문을 잡았습니다. 아, 아버님. 어떻게 여기를? 서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포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7년 만에 마주한 시아버지. 그것도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 내쫓았던 사람이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잠깐 들어가겠다. 만수의 단호한 말에 서율은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온몸이 경직된 채 문을 열어줬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습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벽 한쪽에는 검은 곰팡이 자국이 번져 있었고 창문 주변은 결로로 축축했습니다. 거실이라고 하기엔 너무 좁은 공간에 낡은 소파 하나가 놓여 있었죠. 유성아, 흡입기 챙겼니? 서율이 다급히 안방으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만수로부터 숨기려는 듯했죠. 하지만 12살 유성이 나왔습니다.
벤토린 흡입기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아이는 거실에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걸 보고 멈칫했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유성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율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망설이는 게 역력했죠. 유성아, 이분은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요? 우리 할아버지 없다고 하셨잖아요. 유성의 말에 서율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만수도 손자가 자신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네. 그런데 체육 시간엔 참여 못해요. 선생님이 천식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유성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학교 체육활동 제안 확인서였죠. 의사소견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격렬한 운동 금지, 먼지 노출 최소화 등의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9살 유라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가 느렸어요. 엄마, 가슴이 또 아파요. 서율이 급하게 유라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고는 체온계를 가져왔죠. 내일 병원 가야겠다. 심장 초음파 예약했으니까. 엄마, 검사 비싸지 않아요? 저 괜찮아요. 유라의 말에 서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만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병원비를 대줄 수 있다.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율이 흠칫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아버님. 저희는 괜찮아요. 그때 제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서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죄인이라고 믿고 있었고 만수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만수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은 다음에 모든 걸 밝혀야 했어요. 태민이 유품 중에 특별한 게 있었나? 만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율이 움찔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이걸 묻는 걸까? 혹시 뭔가를 찾으러 온 건가? 의심과 두려움이 눈빛에 스쳤죠. 그래도 대답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안방에 들어갔다가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원본은 회사에 반납했지만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죄송합니다. 태민 씨 글씨가 보고 싶을 때마다. 서율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가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태민의 꼼꼼한 메모들이 빼곡했죠. 마지막 페이지에 특이한 숫자 조합이 있었어요. 가족 생일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같았습니다. 이 숫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태민 씨가 비밀번호 만들 때 쓰던 규칙이에요. 가족 생일 순서에 제 성씨 초성을 더하곤 했죠. 만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USB 암호의 힌트를 찾은 것 같았어요. 오빠, 과학 숙제 어려워요. 유라가 유성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낯선 어른이 있어서인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 보였죠. 만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무슨 숙제인데? 유라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서율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자 유라가 대답했어요. 태양계 행성 궤도 그리기예요. 만수는 종이를 가져와 그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엔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어요. 신기한 듯 그림을 바라봤죠.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가 정말 잘 그리시네요. 유라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낯설어 보였어요. 젊을 때 천문학을 좋아했단다. 또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유라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거리감이 느껴졌죠. 7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서율이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남아 있었죠.
밤 10시가 되자 만수는 일어났습니다. 늦었으니 이만 가겠다. 아이들 건강 잘 챙겨라. 네, 아버님. 조심히 가세요. 서율의 목소리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했죠. 문을 나서며 만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좁고 습한 집, 아픈 아이들, 지친 며느리. 이게 7년 동안 이어진 그들의 삶이었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만수는 백진서와 함께 보안팀 서버실에 있었습니다. 어제 언급한 헬스룸 미니캠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백진서가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서 선명하진 않지만 동작은 확인 가능합니다. 2018년 4월 21일 오전 8시 40분. 화면에 헬스룸이 나타났습니다. 현욱이 들어왔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태민 전용 사물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쉐이커를 꺼내 뚜껑을 열었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털어넣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화질이 낮아 정확히 뭘 넣었는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을 앞으로 돌려봐. 백진서가 영상을 진행시켰습니다. 오전 9시 10분, 태민이 헬스룸에 들어왔어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같은 쉐이커를 꺼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를 넣고 물을 부어 흔들었죠. 그리고는 한 번에 다 마셨습니다. 이후 행동에 이상이 있나? 처음엔 정상적으로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백진서가 시간을 더 진행시켰어요. 오전 10시쯤 태민이 러닝머신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이마를 짚으며 잠시 멈췄다가 다시 운동을 계속했죠. 평소와 달리 집중력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출입카드 로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진서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시간대별 출입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현욱은 오전 8시 35분에 헬스룸 입실, 8시 45분에 퇴실. 태민은 9시 5분 입실, 10시 30분 퇴실.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오후 2시 만수는 비서실을 찾았습니다. 2018년 4월 21일 통화앱 로그를 다시 확인했어요. 오후 4시 40분 외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 번호는 공중전화였고요. 내용이 뭐였지? 회장님께서 영도 복례산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였습니다. 태민 전무님께 바로 전달했고 전무님은 4시 50분에 급히 퇴사하셨죠. 만수는 시간표를 정리했습니다. 태민이 회사를 나간 후 사고까지 약 2시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후 4시 한광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 보고서를 다시 살펴봤더니 목격자 진술이 있더라. 배달하던 오토바이 기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대.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았어. 영상이 남아있나? 다행히 보관하고 있대. 당시에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더군. 41살 김정훈이라는 사람이야. 만수는 한광필과 함께 김정훈을 만났습니다. 그는 낡은 USB를 꺼내 보여줬어요. 경찰한테도 제출했지만 음주운전으로 결론 나서 그냥 묻혔죠. 근데 저는 7년간 배달하면서 음주운전 차량을 많이 봤는데 그날 차는 뭔가 달랐어요. 영상을 재생하자 태민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고 신호 앞에서 급감속했죠. 그리고 다시 출발할 때 지그재그로 움직였습니다. 음주운전처럼 보이긴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술 마신 사람 운전이랑은 패턴이 달라요. 김정훈이 설명했습니다. 타임스탬프를 확인하니 오후 6시 30분부터 6시 40분 사이였어요. 사고 직전의 모습이었죠. 저녁 7시 만수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무기명 수표 일련 번호를 조회하기 위해서였어요. 담당 직원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1억 원어치 수표 중 7천만 원은 현금화됐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은 아직도 현금화되지 않았네요. 언제 현금화됐나? 2018년 4월 23일부터 25일 사이입니다. 여러 지점에서 나눠서 처리됐고요. 태민의 장례식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왜 3천만 원은 남겨뒀을까요? 만수는 의문이 깊어졌어요. 밤 9시 한광필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약국 CCTV 확인했어. 사고 전날 저녁 회사 인근 약국에서 누군가 수면진정제를 샀더라. 얼굴이 보이나? 모자랑 마스크를 썼는데 체형이랑 신발이 현욱이랑 비슷해. 키 178cm, 검은색 운동화. 현욱이가 즐겨 신는 브랜드야. 만수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헬스룸 영상, 출입 기록, 거짓 전화, 이상한 운전 패턴, 수표 일부 현금화, 수면진정제 구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정황 증거는 충분히 쌓였어. 하지만 법정에서 쓸 치명타가 부족해. 한광필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만수도 알고 있었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멈출 수는 없었어요. 계속하자. 진실은 반드시 밝혀낼 거야. 만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게임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죠. 아침 7시 만수는 사설 자료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율의 7년치 통장 내역을 CSV 파일로 변환해 분석하고 있었죠. 한광필이 어제 밤새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엑셀 시트에는 월별 수입과 지출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매달 반복되는 패턴이 선명했습니다. 월세 60만 원, 공과금 15만 원에서 20만 원, 병원비 70만 원에서 100만 원, 식료품과 생활용품 30만 원, 수입은 세 곳에서 일한 급여를 합쳐도 250만 원을 넘지 못했죠. 한광필아, 이거 봐라. 만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입금 내역을 필터링한 결과였어요. 7년 동안 100만 원 이상 입금이 단 한 번도 없어. 가장 큰 입금이 80만 원인데 그것도 연말정산 환급금이야. 한광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억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 리 없지. 1,000만 원만 썼어도 생활이 달라졌을 텐데. 만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서율은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만수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구역반 회계를 담당하는 집사를 만났죠.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서율 집사님 말씀이시죠? 참 안타까운 분이에요. 그녀가 장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2019년부터 상조회비가 계속 밀렸어요. 1년치가 쌓였는데도 아이들 헌금은 매주 냈습니다. 1,000원, 2,000원씩이라도요. 본인은 안 먹어도 아이들은 먹인다는 거네요. 맞아요. 작년 성탄절에는 아이들 선물 살 돈이 없어서 직접 손편지를 써서 줬대요. 유라가 그 편지 보고 펑펑 울었다고. 집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만수도 가슴이 먹먹했죠. 점심시간 만수는 부평강 통시장 노포를 찾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혹시 서유리네 가족 자주 오나요? 네, 가끔 와요. 근데 늘 안타까워요. 지난번에 큰애가 천식 발작 일으켰는데 병원 갈 택시비도 없었대요. 주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10,000원 빌려줬는데 일주일 뒤에 꼭 갚더라고요. 이자까지 붙여서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도둑이겠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이 쌓일수록 서율의 무죄는 명백해졌죠. 오후 3시
만수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백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협력업체 접대비 장부였죠. 2018년 4월 25일 이상한 입금이 있었습니다. 에이스 무역에서 컨설팅 비용으로 7천만 원이 들어왔는데요. 7천만 원? 만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기명 수표 중 현금화된 금액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회사와는 당시 거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은 바로 현욱 부사장님 결제로 여러 계좌로 분산됐습니다. 백진서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송금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로비스트, 브로커, 그리고 알 수 없는 개인 계좌들. 시간대를 보세요. 태민 전무님 장례식 직후예요. 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녁 7시 만수는 자료실에 한광필과 백진서를 불렀습니다. 벽에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죠. 이제 확실해졌어.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율이 누명은 명백해. 그리고 진범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어. 한광필이 물었습니다. 현욱이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야. 헬스룸 영상, 거짓 전화, 수면 진정제, 그리고 7천만 원. 모든 게 현욱이를 가리키고 있어. 백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법정에서 이기려면 알아. 그래서 더 파헤쳐야 해. 현욱이가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랬는지 완벽하게 밝혀낼 거야.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어요. 태민아, 이제 절반은 왔다. 나머지 절반도 반드시 밝혀낼게. 그의 독백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드포인트를 지난 지금 진실을 향한 여정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었죠. 다음 날 저녁 8시 서율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율이 문을 열자 현욱이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서율이 반사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지만 현욱이 발로 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할 얘기 없어요. 돌아가세요. 서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욱이 봉투를 들어보였죠. 1,000만 원입니다. 이사 가세요. 멀리.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요즘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시는데 형수님이 사라지면 그만두실 거예요. 현욱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서율이 뒤로 물러섰어요. 거절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이들. 학교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죠? 서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욱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유성이 천식도 심하던데 유라는 심장이 약하고 조심해야 할 게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서율이 소리쳤습니다. 현욱이 비웃었어요. 그럼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내일까지 답을 주시죠. 현욱은 봉투를 문틈에 억지로 꽂아 넣고 돌아섰습니다. 서율은 온몸이 떨렸어요. 봉투를 만지지도 못한 채 문 앞에 주저앉았죠. 밤 10시 만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형님이 요즘 정신이 이상하신 것 같아요. 7년 전 일을 다시 꺼내시다니. 현욱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죠. 맞아. 회장님 건강이 걱정이야.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회사 경영에 지장이 있으면 어떡하지? 만수는 메시지를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욱이 반격을 시작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감사팀장이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최근 회사 자료를 무단 열람하셨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단이 아니라 정당한 열람이야. 하지만 절차를 거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회에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감사팀장의 표정이 난처해 보였습니다. 그도 현욱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았죠. 현욱 부사장님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회장님의 최근 행동이 회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만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현욱이 조직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한광필이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만수야, 큰일이야. 서유린의 집에 수상한 놈들이 어슬렁거린대. 뭐? 현욱이가 사람을 보낸 것 같아. 서유리랑 아이들을 당장 옮겨야 해. 만수는 즉시 한광필에게 보호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오후 3시 서율과 아이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죠. 위장 숙소였고 차량 경로도 복잡하게 꼬았습니다. 저녁 무렵 온라인 뉴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대기업 회장 건강 이상설, 최측근 우려 표명, 익명의 제보자가 만수의 이상 행동을 언급한 기사였어요.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욱의 언론 플레이였죠. 밤 9시 김말순이 만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무엇입니까? 오래된 사진인데요. 7년 전에 찍은 거예요. 현욱 씨가 에이스 무역 대표랑 술 마시는 사진이에요. 만수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에이스 무역은 7천만 원을 송금한 그 회사였죠. 사고 일주일 전에 찍힌 거예요. 둘이 꽤 친해 보였어요. 그 사진을 보관하고 계세요. 내일 받으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만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욱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었어요. 회사 내부, 가족, 언론까지 동원하고 있었죠. 한광필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약국 CCTV 구매자를 특정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모자랑 마스크 때문에 법적으로 증명이 안 돼. 만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는 많은데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어요. 계속 파헤쳐. 어딘가에 빈틈이 있을 거야.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욱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지만 만수는 물러설 수 없었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만수의 집 현관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친척들이 때로 몰려온 것이었죠. 큰형님이 앞장서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만수야, 우리가 걱정돼서 왔다. 75의 큰형님은 엄한 표정이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친척들이 만수를 둘러쌌습니다. 형님, 요즘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7년이나 지난 일을 왜 다시 꺼내시는 거예요? 회사 주가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친척들이 한 목소리로 압박했습니다. 현욱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죠.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어요. 후견인을 지정해야 할 것 같아. 큰형님의 말에 만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다. 경영권을 현욱이에게 조기에 넘기는 게 어떻겠니? 만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적이 된 것 같았어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죠. 다들 나가. 지금 당장. 만수가 소리쳤지만 친척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몰아붙였어요. 오후 2시 친척들이 떠난 후 만수는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손에는 태민의 USB가 들려 있었죠. 다시 한번 암호를 시도했어요. 가족 생일과 서율의 성씨 초성을 조합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대체 뭐란 말이야?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보의 조각은 다 모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열리지 않았어요.
한광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약국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어. 하지만 말해. 모자와 마스크 때문에 법적으로 현욱이라고 특정할 수 없대. 체형과 신발만으로는 증거가 안 된다는 거야. 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막다른 길이었어요. 저녁 6시 백진서가 비밀리에 만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회장님,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야? 보안팀 내부에서 제가 회장님을 돕는다는 소문이 났어요. 현욱 부사장님 라인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로 찍히면 저도 위험해요. 백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일한 내부 협력자마저 떠나가는 상황이었죠. 밤 9시 한광필이 다시 급하게 연락했습니다. 서유린의 은신처 주소가 누출된 것 같아. 오늘 낮에 검은 차가 주변을 배회했대. 뭐라고? 현욱이 쪽에서 미행을 붙인 것 같아. 다시 옮겨야 해. 만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보호하려던 서율과 아이들마저 위험에 빠뜨린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밤 11시 만수는 혼자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냈어요. 태민이 생전에 남긴 음성 메모가 저장되어 있었죠. 아버지, 태민입니다. 오늘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태민의 밝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율이랑 아이들과 함께 저녁 먹었어요. 유성이가 벌써 걷기 시작했어요. 유라는 아직 뱃속에 있지만 건강하게 자라고 있대요. 녹음은 7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이었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처럼 훌륭한 경영자가 되고 싶어요.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오열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무력감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미안하다, 태민아. 아버지가 무능해서. 어둠 속에서 그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 2시 만수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헬스룸 영상, 통화 기록, 블랙박스, 수표 흐름, 약국 CCTV. 모든 정황이 현욱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법정에서 쓸 결정적 증거가 없었어요. 증거는 있는데 치명타가 없다. 만수의 독백이 텅 빈 방에 울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민과 서율,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야 했어요. 새벽 4시 만수는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차를 세웠습니다. 영도대교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7년 전 태민이 사고를 당한 곳 근처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만수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멀리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해가 뜨려면 아직 2시간은 남았죠. 태민아, 아버지가 여기 있다. 그의 독백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이곳은 태민과 함께 자주 왔던 곳이었어요. 회사 초창기 물류업으로 시작할 때 부둣가에서 밤새 컨테이너를 확인하던 시절이 떠올랐죠. 너는 늘 아버지 옆에서 묵묵히 일했지. 불평 한마디 없이. 만수는 주머니에서 태민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달빛에 비쳤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율이었죠. 아버님,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무슨 일이야? 태민 씨 근무 수첩에 숨겨진 메모를 찾았어요. 페이지 사이에 끼워둔 작은 종이인데 제가 미처 못 봤던 거예요. 서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기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우리 가족 생일을 역순으로 배열한 다음 재성 씨 오자를 숫자로 바꾼 것 같아요. 오는 5이니까. 만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USB 암호의 실마리였어요. 오전 6시 만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USB를 노트북에 꽂았죠. 서율이 알려준 대로 숫자를 입력했어요. 유라, 유성, 서율, 만수, 태민의 생일을 역순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5를 더했습니다. 띵 소리와 함께 화면이 열렸습니다. USB가 해제된 것이었죠. 폴더가 여러 개 나타났어요. 회계장부, 거래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비상자금 실제 사용 내역이었어요. 1억 원이 어디에 쓰일 예정이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신규 사업 투자금, 긴급 운영자금, 그리고 직원 복지기금. 두 번째 파일은 외부 업체와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에이스 무역이 제안한 리베이트를 태민이 거절한 기록이 있었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회사의 명예를 더럽힐 수 없다. 정직한 경영만이 답이다. 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민의 청렴함이 오히려 현욱의 열등감을 자극했던 거였어요. 세 번째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형, 이번 거는 같이 하자. 아버지는 모르실 거야. 현욱의 목소리였습니다. 안 돼. 그건 불법이야.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태민의 단호한 거절이 이어졌어요. 형은 늘 그래. 완벽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형만 아끼시는 거지. 현욱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요. 사고 사흘 전의 대화였습니다. 만수는 주먹을 꽉 쥐었죠. 오전 9시 만수는 한광필을 불렀습니다. 전략을 바꾸겠네. 법정 증거가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쓰자. 무슨 방법? 정황 증거를 패키지로 만들고 심리적 압박을 가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거야. 한광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 장비를 준비하겠어. 법적 효력을 위해 고지 방식도 검토하고. 오후에는 백진서가 비밀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도 위험을 무릅쓰고 돕기로 했어요. 헬스룸 미니캠 원본의 해시값 보존 증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고맙네.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자.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어둠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죠. 오늘 저녁 내 집에서 끝을 본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만수는 서재를 완전히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모니터 세대를 나란히 설치했어요. 첫 번째 화면에는 헬스룸 미니캠 영상을 띄웠습니다. 현욱이 쉐이커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 정지 화면으로 고정되어 있었죠. 두 번째 모니터에는 통화 로그가 떠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21일 오후 4시 40분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거짓 신고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 화면에는 출입 기록이 시간대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욱의 동선이 형광펜으로 강조되어 있었죠. 한광필아, 녹음 장비는 준비됐나? 응. 고성능 마이크 세대를 설치했어. 하나는 책상 밑, 하나는 책장, 하나는 천장 조명 안에. 한광필이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백업용이야. 혹시 메인 장비가 고장나면 이걸로 대체할 거야. 만수는 테이블 중앙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무기명 수표 1년 번호 리스트였어요. 현금화된 7천만 원과 미현금화된 3천만 원이 구분되어 있었죠. 옆에는 에이스 무역으로부터 입금된 7천만 원의 흐름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대조표가 결정적이야. 시간과 금액이 정확히 일치해. 백진서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깜빡이 미사용, 급감속, 차선 이탈 시점을 타임라인으로 만들었어요. 화면에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정상 운전과 이상 운전의 패턴 차이가 명확했죠. 오후 6시 30분부터 패턴이 급변합니다. 마치 운전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처럼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오후 4시 현관에서 서재까지의 동선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무음 모드로 설정했죠. 혹시 현욱이가 폭력적으로 나오거나 위협하면 이게 증거가 될 거야. 한광필이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했어요. 서재 커튼 뒤에는 작은 의자를 놓았습니다. 한광필이 대기할 자리였죠. 커튼 사이로 서재 전체가 보이도록 조정했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야 해.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안 돼. 걱정 마. 30년 형사 경력이 있잖아. 한광필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5시 백진서가 보안팀 서버실에 다녀왔습니다. 헬스룸 미니캠 원본을 오프라인으로 복사했습니다. 서버 접속 로그는 남기지 않았어요. 해시감 증명서는 여기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았어요.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백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만수는 이것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상속 서류와 퇴직연금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파일 폴더를 일부러 눈에 띄게 배치했죠. 현욱이 관심을 가질 만한 미끼였어요. 심리전이 중요해. 현욱이가 안심하고 들어왔다가 서서히 압박감을 느끼도록 해야 해. 만수는 USB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민이 남긴 그 USB였죠. 이제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지만 현욱은 모를 거였어요. 저녁 6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만수는 현욱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속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내가 와줬으면 좋겠다. 갑자기 왜요, 아버지? 큰형님 말이 맞는 것 같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욱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광필과 백진서를 바라봤죠. 이제 시작이야. 각자 위치로. 한광필은 커튼 뒤로, 백진서는 옆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만수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서재를 물들였죠. 7년 만의 대면. 진실과 거짓의 마지막 대결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태민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아들아.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정각,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현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아버지, 상속 정리라고 하셨죠? 그래, 들어와라. 현욱은 별다른 의심 없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상속 서류를 보고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큰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죠. 현욱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만수가 첫 번째 모니터를 켰어요. 헬스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이게 뭔가? 만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현욱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냥 운동하는 영상 아닌가요? 자세히 봐라. 내가 형 쉐이커에 뭘 넣고 있잖아.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현욱이 주변을 살피며 쉐이커 뚜껑을 여는 장면이 선명했죠. 설탕을 넣은 거예요. 형이 단백질 쉐이크가 쓰다고 했거든요. 현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가 두 번째 모니터를 켰어요. 통화 기록이 나타났죠. 그날 내가 거짓말로 형을 불러냈지. 내가 쓰러졌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전화 한 적 없어요. 공중전화 위치를 추적했어. 회사 건물 1층이더라. 현욱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만수가 출입 로그를 보여줬어요.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져. 내가 헬스룸에서 나온 직후 공중전화를 건 시각. 우연의 일치예요. 현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수는 침착하게 수표 일련 번호 리스트를 꺼냈어요. 1억 중 7천만 원이 현금화됐어. 그리고 똑같은 금액이 에이스 무역에서 들어왔지. 내 결제로 분산됐고, 그건 정당한 거래였어요. 그래. 그럼 왜 장례식 직후에 급하게 처리했지? 현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만수가 블랙박스 영상을 틀었어요. 태민의 차가 비틀거리는 장면이었죠. 음주운전이 아니야.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어. 내가 넣은 수면제 때문에. 증거가 어디 있어요? 현욱이 소리쳤습니다. 만수가 USB를 들어 보였어요. 태민이가 다 기록해뒀더라. 내가 제안한 리베이트, 형이 거절한 내용 다 있어.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현욱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죠. 형은 늘 그래. 완벽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형만 아끼시는 거지? 현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먹을 떨며 만수를 노려봤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길 필요 없어. 내가 실토하면 되니까. 만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욱이 비웃었어요. 내가 왜 인정해요? 너도 형이 그리웠을 거야. 7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겠지. 만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욱의 눈가가 떨렸어요. 늘 형만 완벽하고, 형만 인정받고. 갑자기 현욱이 폭발했습니다. 난 아무리 노력해도 형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만 재우려고 했던 거예요. 회사에 못 오게만 하려고. 그런데 사고가 났지.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운전하다가 사고 날 줄은. 현욱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자백이었죠. 서유리한테 뒤집어 씌운 것도 너였구나. 기회였어요. 금고가 비어 있길래. 아무도 의심 안 하더라고요. 그 순간 커튼 뒤에서 한광필이 나타났습니다. 휴대용 녹음기를 들고 있었죠. 다 녹음했습니다. 현욱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문을 향해 뛰었지만 현관 카메라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도 소용없어. 내가 한 일은 이미 다 기록됐어. 만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형을 죽인 순간부터. 현욱이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경찰에 연락해라. 만수가 한광필에게 지시했습니다. 게임은 끝났어요. 7년의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정현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현욱은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로 끌려갔습니다. 재판부는 거짓 호출, 약물 투여, 금전 유용, 그리고 자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죠.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와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만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일주일 후 부평강 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김말순이 주최한 작은 모임이 열렸어요. 시장 상인들이 서율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서율 씨,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상인들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서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괜찮습니다. 다들 저를 위해 걱정해 주신 거잖아요. 김말순이 서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족이에요. 뭐든 도와줄게요.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구역반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유라의 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 서율이 거절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어요. 그동안 고생한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이제는 도움받을 차례예요. 한 달 후 대학병원 소아심장센터 유라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장판막 치환술이었죠. 5시간의 긴 수술이었지만 성공적이었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난 유라가 처음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엄마, 숨쉬기가 편해요. 서율이 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만수도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죠. 유성도 새로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최신 흡입기와 면역 치료를 병행했어요. 체육 시간에도 조금씩 참여할 수 있게 됐죠. 달리기는 아직 무리였지만 가벼운 운동은 가능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체육 시간에 배구했어요. 유성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수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라. 2개월 후 만수의 새집, 해운대가 아닌 서구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2층 집이었는데 1층은 서율과 아이들이, 2층은 만수가 사용했어요. 아이들 방에는 공기청정기와 가습기가 설치됐습니다. 창문은 이중창으로 바꿔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했죠. 유성의 방에는 의료용 네뷸라이저가, 유라의 방에는 심박수 모니터가 놓여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학습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만수가 직접 아이들 공부를 봐주는 시간이었죠. 할아버지, 이 수학 문제 어려워요. 어디 보자.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란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7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만수는 태민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율과 아이들도 함께였죠. 묘비 앞에 국화를 놓고 묵념했습니다. 아빠, 저희 이제 괜찮아요. 서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성과 유라도 아빠 묘비에 편지를 놓았어요. 만수는 손목에 태민의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멈췄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태민아, 이제야 너를 믿는다. 그리고 서율이도 믿는다. 만수의 독백이 바람에 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족은 부평강 통시장 노포에 들렀습니다. 7년 전 그날과 같은 자리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묵국수 4그릇 주세요. 만수가 주문했습니다. 각자 한 그릇씩. 따끈한 국물이 올라왔어요. 서로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유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수도 미소 지었어요. 그래, 맛있구나. 시장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음이 정겹게 들렸죠. 가족이 함께라면 어디든 따뜻할 수 있었습니다. 만수의 서재 금고에는 USB가 다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새로 작성한 가족 헌장이 놓여 있었어요. 3가지 원칙이 적혀 있었죠. 믿음, 기록, 대화.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